자, 취득세 부가와 징수입니다. 자, 취득세 부가와 징수 보시면 첫 번째 납세지. 그래서 이 납세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뭐가 자주 나오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납세지는 어디가 되냐면 물건, 소재지.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 납세는 어디가 된다? 물건, 소재지. 이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어디가 돼요? 주소재가 됩니다. 이렇게. 자, 11번에 볼게요. 1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무슨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시가표준액. 해설들 보시면 자,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대.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대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한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취득세는 무슨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고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아셨죠?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고요. 이렇게. 입에서요. 등록면허세는요. 등록면세는 등기, 등록관청, 소재지에서 부과합니다. 비교 좀 해주세요.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을 때 취득세는 무슨 별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지만 등록면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 등록관청, 소재지. 그럼 등기, 등록관청, 소재지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등기, 등록관청, 소재지다.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거. 등기소 소재지죠. 근데 이거는 등기법을 먼저 봐야 되는데 등기법에서 등기소가 서로 상충이 되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상급 법원장이 등기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럼 등기소가 지정이 됐으면 그 등기소가 있는 지자체가 뭐가 된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개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통보. 국가 등이 매각을 하면 지자체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면 다음 달 말일까지 네.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에게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원칙은 무슨 납부예요? 신고 납부예요. 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무슨 납부다? 신고 납부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신고 납부라는 소리가 무슨 말이에요? 신고 납부 제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 취득세 신고 납부하라 뭐 당연히 그런 말 아니야라고 하지만 본래의 뜻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가 확정시킨다라는 의미예요. 세금을 너가 스스로 알아서 내라고 하는 말인데 너가 알아서 내는데 너가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한 금액이 그 세금이 확정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이에 비해서 정부 부과제도는
너가 신고하더라도 세금은 내가 반드시 내가 확정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정부 부과제도라는 의미고요. 아셨죠? 신고 납부제도다, 정부 부과제도다의 차이는 뭐냐면, 또는 보통징수다의 차이는 뭐냐면 세금을 확정시키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납부제도는 뭐가 된다? 너가 알아서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해라는 뜻이 아니고,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너가 신고한 세금이 확정된 효력이 있다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제도인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게 계속 개정 전 얘기를 하는데, 개정 전에는 뭐가 합쳐진 거라고 했었죠?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합쳐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정 전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이었고요. 상속일 때는 6월, 국외 거주했으면 9월이었었어요. 이에 비해서 등록세는 언제까지다? 등록세는 등기 등록 전까지였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게. 자, 그러면 개정 후에는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세가 뭐가 됐다? 취득세로 합쳐졌잖아요. 취득세로 합쳐졌어. 그래서 자, 어떻게 됐냐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납세자한테 유리해졌어요? 불리해졌어요?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유리해졌지. 왜? 옛날에는 먼저 등기할 때 내고 나중에 30일 내에 다 또 냈으면 됐으니까. 얘들은 반 먼저 내고 나중에 30일 내에 냈으면 됐는데, 이제는 며칠로 바뀌었다? 60일로 바뀌었으니까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졌잖아요. 맞죠? 또한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또는 9월 똑같습니다. 이렇게. 맞죠? 자, 근데 납세자한테 유리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80페이지 보니까, 80페이지에 가로 3번에 보니까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등기 등록이 뭐한 경우?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재산권, 그 밖에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뭐 해야 된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문제는 뭐냐면, 등기 등록이 뭐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뭐 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 전까지다라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왜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등기 전까지 내고 30일 내에 내면 됐던 이 규정을 60일로 바꿔준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은 대부분 다 뭐가 필요한 물건이에요?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물건이잖아요. 맞죠? 그럼 언제까지 해라? 등기 등록 전까지 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등기 등록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집을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에는 등기할 때 반 내고 취득하고 나서 반 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이제는 등기하기 전까지 한꺼번에 다 내버려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국민을 좀 마음 아프게 하는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괄호 2번 볼래요? 괄호 2번. 단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는 사유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중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뭐 해야 된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된다. 단 취득 후 추가 납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가 납부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무슨 납부해라고요? 신고 납부하라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 납부 사유라고 하는 건 처음에 뭐냐면 처음에는 일반 과세였어요. 처음에 일반 과세였다가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는 게 있다? 나는 주택을 임대해 줬는데 임차인이 별점을 사용하거나 나는 상가를 임대해 줬는데 임차인이 그걸 고급 오락장을 사용하면 취득세 추징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추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추징한다는 말 기억나시죠? 이렇게. 또 하나는 두 번째. 처음에는 비과세였지만 나중에 뭐가 되는 게 있다? 과세되는 경우가 있었죠. 언제가 있었지? 그렇지. 임시용 건축물 1년까지는 뭐 했어요? 비과세였잖아요. 1년 초과하면 과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이럴 경우 당초 취득세보다도 더 뭐 하는 경우가 있다? 취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때는 중과세 적용 산출세액에서 무슨 차감해야 된다?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야 되겠죠. 이때 중요한 거 이미 납부한 세액에는 뭐는 제외? 가산세는 제외.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실래요? 자,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당초 취득세인데요. 취득세가 100원이었고 가산세가 20원이었는데 취득세가 120원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중과세 적용 시 산출세액이 500원이라면 추가 납부세액은 얼마죠? 얼마에서? 500원에서 100원을 빼야 돼요? 120원을 빼야 돼요? 예? 100원을 빼야 됩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그럼 이 사람 총 납부한 금액은 얼마죠? 400원인가 이미 납부한 120원 있으니까 총 납부한 세금은 520원이 돼야 되죠. 맞죠? 자, 왜 그래야 되냐면 뭘 의미하고자 하냐면 만약에 여기서 120원을 빼버리잖아요. 120원을 빼버리면 이 사람은 얼마가 납부하게 되지? 380원을 납부하게 되고 380원과 120원을 합치면 500원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잘못해서 가산세를 물었는데 이게 나중에 중과세 대상이 되어서 380원만 납부하게 된다면 당초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벌이 치유가 돼버리지. 맞죠? 당초 벌의 효과를 남겨두기 위해서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는 뭐는 뺀 금액을 해라? 가산세는 제외한 금액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다시 돌아오세요. 동그라미 1번에 여러분들이 줄을 걷을 텐데 이 동그라미 1번 중에서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가 있어요.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자, 첫 번째 사유 발생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그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라고 했을 때 이미 납부한 세액에 뭐는 제외? 가산세는 제외. 이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추징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무슨 납부다? 신고 납부다. 그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제 추가 납부 사유가 있을 때 그러면 추가 납부 사유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유 발생부터 30일 이내에 가산세를 제외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야 되고 무슨 납부해야 된다?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원칙적으로 무슨 납부라고요? 신고 납부죠. 이렇게.
세 번째. 예외적으로 뭐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때는 무슨 방법이어야 돼요? 보통 징수 방법이어야 돼요.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다? 보통 징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따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따른 불이익이 먼저 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한다. 그럼 이런 가산세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경우로서 무슨 가산세가 있고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요. 또한 무슨 가산세가 있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죠.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여러분들 일수 곱하기 만분의 3을 하는 거고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여러분들 무신고라면 몇 프로? 20%. 과소신고라면 10%예요. 아셨죠? 이에 뭐가 된다면? 부당한 경우라 한다면 이때 몇 프로냐? 40%가 됩니다. 자,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선의와 악의를 공부하게 되고 선의는 몰랐을 때고 악의는 알면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법에서는 그 선의와 악의가 너무나 구분이 명백한데 다운계약서 썼어요. 차명계좌 했어요. 그거 다 뭐예요? 악의죠. 이때는 몇 프로야? 40%예요. 자, 몰랐어. 그냥 몰랐다고 쳐. 그래도 신고조차도 안 했으면 몇 프로예요? 20%. 신고를 했는데 잘못 신고했어. 몇 프로예요? 10%예요. 아셨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런 거 취득일이 있고요. 그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고 기한이고 또한 무슨 기한이다? 납부 기한이잖아요. 그럼 안 했으면 뭐가 된다? 가산세, 신고에 따른 가산세, 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내게 되는데 특히 이 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뭐가 나올 때까지? 결정해서 고지가 될 때까지. 결정해서 뭐가 될 때까지요? 고지가 될 때까지. 뭐가 된다? 일수 곱하기 만분의 3을 내는 거예요. 신고를 안 했으면 뭐 10%, 20% 또는 40% 내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세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세요? 예?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셀까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셀까요? 네. 그때 다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일수 곱하기 만분의 3인데 일수 곱하기 만분의 3은 1년에 약 몇 프로냐면 11% 정도 돼요. 1년 연체가 되면 11%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5년이 돼버리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40, 50%가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들이 성경책 보다 보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엄청나게 창대한 규정이 돼버리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정도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 한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예외적으로 무슨 가산세가 있어요? 중가산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중가산세가 있는데 중가산세 몇 프로가 있다? 80%. 중가산세 몇 프로예요? 80%. 중가산세 80%예요. 그래서 중가산세 80%인데 자,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80%나 빼기지? 그래서 왜 80%인가 봤더니 뭐 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여러분들?
미등기 전매한 거죠. 이해하셨죠? 미등기 전매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럼 위 규정에 불구하고 무조건 몇 프로 때리겠다? 80%. 원래 1,000만 원 냈어야 되면 1,800만 원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중과산세 적용을 뭐 하겠다? 제외하겠대. 뭐가 필요 없는 것들? 등기를 분류하는 것들은 등기 분류하는 것들은 중과산세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다만 여러분들 주의. 이때 각종 회원권은 뭐 하겠다? 회원권은 제외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회원권은 제외하겠다는 것은 중과산세 제외의 제외니까 중과산세 적용하겠다는 거. 회원권은 중과산세 적용하겠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종류 변경 등 무슨 취득이에요? 간주 취득이죠.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에도 중과산세를 적용하겠다. 아셨죠? 이렇게. 이 정도 배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하이라이트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납부 부정실에서 가산세 가세요? 신고 부정 가산세 가세요? 그때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면 큰 부담이 아닌데 이 결정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서 나온다면 가산세는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는 사업자들이요 가장 큰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나올 거면 빨리 나오지. 시간이 4, 5년이 지나서 나오다 보니까 가산세 부담이 너무나 커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야 내가 잘못 신고하고 또는 실무를 못했다 할지라도 너가 나올 때까지 내가 무조건 기다린다면 나는 가산세가 너무나 큰 부담이지 않겠느냐는 거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때 신고를 보완하는 제도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신고를 보완해서 여기서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 시에는 더 이상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돼. 아니 이미 물은 가산세는 어쩔 수 없어. 이미 부과된 가산세는 없지만 더 이상 납부 부정실 가산세를 안 내도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다? 거기 이제 페이지 82페이지 가보시면 뭐가 있다?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자, 이거 정리할게요. 그래서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내가 저렇게 부당하게 더 이상 납부 부정실 가산세를 안 물어도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누가 하는 거냐? 대상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예요. 즉 뭐 한 자예요? 잘못 신고한 자예요. 잘못 신고한 자가 하는 게 수정신고라고요. 아셨죠? 입에서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뭐 하지 않은 자? 신고하지 않은 자.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무신고시. 이거는 과소신고한 자지. 오케이? 그러면 왜 하는 거야? 요건은요. 요건은 당초 납부세액이 작았다든가 환급세액이 높을 때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세액이 있는 거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추가로 납부할 될 세금이 있는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내가 당초 신고를 못했거나 당초 신고를 과소했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납부될 세금이 있을 때 하는 게 이 수정신고나 무슨 다 기한 후 신고가 되는 거야.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기한.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이렇게. 자, 네 번째. 여러분들 신고납부 제도가 어떤 의미였다고요? 세금을 누가 확정하는가의 문제였잖아요. 신고납세 제도란 본인이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는 신고나 기한 후 신고도 취득세로서 확정력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알겠죠? 여러분들 수정 신고는 확정력이 있어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신고를 하면 본인이 그 잘못했다고 신고한 것도 확정력이 있는 거야. 하지만 기한 후 신고는 확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한 후 신고는 확정력이 없어요. 아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뭐라고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 이상 안 내도 된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더 나가서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뭐가 되냐면 다섯 번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뭐가 있겠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감면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인데 수정 신고일 때는 자, 만일 6개월 내에 이루어지면 몇 프로? 50.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루어지면 20.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루어지면 10%. 여러분들 포인트야. 뭐가 포인트야? 이거 비율도 중요해요. 비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감면이 아니고 무슨 가산세 감면이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감면이라고요. 아셨죠? 그건 혜택을 더 주는 거라고. 혜택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한 후 신고일 때는 여러분들 좀 수정 좀 해주실래요? 만약에 1개월 내에 이루어지면 50%인데요. 이게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면 20%입니다. (1개월) 내에는 몇 프로? 50%. 1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루어지면 몇 프로 주겠다? 추가로 20%.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찾으셨죠? 네. 자, 보세요. 페이지 84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장부등의 작성과 보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대상자는 누구냐면 법인입니다. 법인이 되고요. 누구는 안 돼요? 개인사업자인데요. 장부등을 빛이 보존해야 되는데 누구 된다? 법인이 해야 된다. 아셨죠? 자, 가산세, 분리행시 가산세 몇 프로예요?
10%입니다. 면세점이에요. 면세점. 자,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일 때는? 뭐 하지 않아요? 부과하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시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좀 주의해야 될 거. 연무 취득 시에는 무슨 기준이에요? 총액 기준이에요. 50만 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무슨 기준 한다? 총액 기준으로 합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자, 페이지 잠깐 어디 갔다 오냐면 72페이지인가? 72페이지에 기출문제 4번 읽어볼게요. 72페이지 기출문제 4번 읽어보시면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그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한 건의 토지로 모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실래요? 두 번째. 그래서 인접한 토지 등을 1년 내에 취득 시에는 인접한 토지 등을 1년 내에 취득 시에는 이를 뭘로 본다? 한 건으로 모아 면세점 적용합니다. 뭐 진짜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지만 49만 원, 49만 원, 49만 원을 연달아서 취득한다면 각각의 취득이 연무 취득 이하의 면세점 이하의 취득이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인접한 토지를 1년 내에 취득한다면 전후의 토지를 뭘로 본다? 한 건의 취득으로 모아 면세점을 적용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부가세요. 근데 개정 전에는 무엇과 뭐가 있었다고요? 취득세와 등록세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취득세는 2%였고 거기에 등록세는 알파가 되었던 거 기억나시죠? 뭐 2%, 0.8, 0.3 이렇게 더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취득세는 뭐가 붙냐면 농특세 10%가 붙고요. 초과되는 그 세율에 대해서는 뭐가 붙었다? 지방교육세 몇 프로가 붙었어요? 20%가 붙었어요. 그럼 이게 개정 후에는 뭐가 돼요? 개정 후에는 취득세가 되었겠죠. 맞죠? 개정 후에는 취득세가 되는데 여기서는 뭐가 된다? 여기서는 그래서 똑같아요. 농특세 몇 프로와 10%와 지방교육세 20%가 붙는데 자 결국 1억을 증여로 취득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1억 곱하기 3.5%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요? 350의 취득세가 나와야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나온다? 농특세 10%와 지방교육세 20%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붙으면 돼요? 자, 이거를 다시 1억에서 이 중에서 몇 프로만큼은? 2%만큼은 이게 원래 뭐예요? 취득세잖아요. 맞죠? 원래 옛날에 취득세잖아. 옛날 취득세가 얼마예요? 그러면 200이겠죠.
200에 몇 프로? 10%에서 20. 이거 뭐가 붙는다? 농통세 붙는 거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3.5배에서 2% 빼니까 얼마에 대해서? 1.5%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이거 옛날에 등록세죠. 옛날에 등록세에 대해서는 뭐 프로? 20% 지방 교육세 붙어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붙는다. 부가세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페이지 86페이지 취득세 비과세 들어갑니다. 자, 취득세 비과세 보시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예요. 쓰지 않을게요. 국가 등의 취득에 대해서 뭐 하겠다? 비과세하겠다. 그 국가가 외국 국가라면 어떻게 하겠다? 상호주의입니다. 과세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호주의예요. 그 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과세한다면 우리나라 정부도 그 나라 정부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겠지. 아셨죠? 그래서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자, 괄호 2번 보니까 자, 읽어볼게요. 괄호 2번에 국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뭐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평택 KTX역 생겼죠? 무슨 역이에요? 지제역이죠. 지제역은 민자 역사일 겁니다. 맞죠? 민자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민자도로 또는 민자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민간인 자본이죠? 왜 민간인 자본으로 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민자 역사 같은 걸 보면 뭐 20년, 30년 동안 그 민간인 자본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들이 뭐가 된다? 사용 수익을 해서 수익을 얻죠. 그리고 20, 3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국가나 지자체 그거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뭐라고 한다? 기부 체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기부 체납 조건의 취득 부동산, 이런 사회 기반 시설들 이거 뭐 하겠다? 비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부하기로 했는데 기부가 안 되거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뭐 타인에게 매가 되거나 증여가 되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 이거는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오케이? 당연한 얘기 같고요. 자, 신탁 재산의 취득이에요. 여러분들 신탁을 설정한 자를 누구라 합니까? 신탁 설정하는 자를 위탁자, 설정받는 자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한테 부동산을 맡겨요. 왜? 일정한 이익을 달성하고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신탁 등기를 안 하게 되면 그 수탁자는요,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맨날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인감 떼주세요. 이거 동의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된다면 너무나 불편하겠죠. 따라서 이것이 뭘 해둠으로써 신탁 등기를 해둠으로써 그런 인감이나 또는 동의 없이 뭐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관리 처분할 수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따라서 이렇게 위탁, 신탁자에 대해서 뭐 하겠다? 비과세를 하겠다. 이거는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환매권에 의한 취득인데요. 여러분들, 자, 환매권에 의한 취득인데, 보시면 여러분들 아까 71페이지인가? 70페이지 가보시면, 70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뭐가 돼 있어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 있죠? 찾으셨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에 대해서는 2%를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뭐가 된다?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몇 프로 뺀 거? 2% 뺀 거 있잖아요. 맞죠?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들 86페이지. 자, 여러분들 환매인데요. 환매가 뭐예요? 왜 다시 사오죠? 왜 내가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응? 그래서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 있죠.
판매 등기를 배우는 부동산에 매매 있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 법률, 행위료나 판매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86페이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법률,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도로 목적으로 수용이 당했는데 도로 목적이 폐지가 됐어. 국가에서 미군 부지 온다 그래서 미군 부지로 수용을 했는데 미군이 안 온대. 맞죠? 그럼 원 매도자는 원인 없이 뭐가 됐어요? 수용이 당한 거잖아. 맞죠? 그럼 법에 의해서 법이 당초 매도자한테 먼저 환매권을 주는 거야. 야, 이거 목적이 폐지가 됐는데 너 다시 사가려면 사가. 아셨죠? 그러니까 환매를 할 수 있는 게 법률 행위로, 법률 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법률 행위를 다른 말로 한다면 계약이잖아요, 계약. 그러니까 환매가 계약에 의한, 특약에 의한 환매가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랬을 때, 자, 이게 개정 전에는요, 개정 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었잖아요. 자,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이게 취득세로 통합됐다는 거 여기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아까도 환매 등기를 변환 부동산 매매세는 취득세는 뭐가 되었었고 비과세 되었었고 등록세 뭐가 되었었다? 과세가 됐었다. 그래서 취득세 무슨 세율에서? 표준 세율에서 몇 프로 뺐어요? 2%를 차감한 것으로 과세를 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법률 규정에 의한 비과세는 비과세 여전히 비과세였기 때문에 이건 여전히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되고 있다라는 거. 하셨죠? 이렇게. 자, 배우시면 되겠고. 근데 임의시용 건축물이에요. 임의시용 건축물인데 이런 임의시용 건축물은 1년 초과하지 않으면 뭐가 되고? 비과세가 되고 1년 초과하면 과세가 되는데 몇 프로다? 2%. 자, 공동주택의 개수인데요. 9억 미만입니다. 9억 이하의 주택. 공동주택에 대해 개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 차량 초과 등 차량의 상속취득에 대해서 뭐 하겠다? 비과세하겠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88페이지 등록물세 좀 쉬었다가.